수진 학생,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아침부터 뉴스에서 홍수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네, 교수님. 저도 오면서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게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도 우리 본업에 충실해야 하니 오늘 궁금하다고 했던 한국의 중국 무술이 전래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교수님. 사실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졌었어요. 한국에 중국 무술이 언제, 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의 중국 무술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시기는 20세기 초, 특히 1949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몰락 이후 많은 중국인이 혼란한 상황을 피해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대거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쿵을 하는 무술이 한국 땅에 심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무술을 전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들이 무술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한반도로의 중국인 이주는 단순히 무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격변하는 역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식민지 지배라는 큰 변화가 한반도를 덮쳤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을 야기했죠. 특히 19세기 말부터 겹친 재앙으로 인해 만주로 이동했던 산동성 출신 중국인들이 신의주를 통해 한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던 사람들이었지 전문적으로 무술을 전파하러 온 이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주해온 화교들이 무술을 전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 화교들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정착하고 공동체를 형성했나요? 그 과정에서 무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훌륭한 질문이에요, 수진 학생. 화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중화회관이에요. 중화회관은 각 국가에 있는 화교 1세대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만든 상공회의소 혹은 교민협의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단체였죠. 청말 및 중화민국 초기에 외교 업무 조직이 변변치 못했던 중국 정부는 해외 화교들의 업무를 중화회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중화회관이 화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중화회관은 민간단체였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했어요. 예를 들어 회원 간 야기된 분규에 대해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했고 지역기업과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역할도 했죠. 나아가 제한적이나마 영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교학교 설립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도 수행했고요. 무술보급도 중화회관의 역할 중 하나였을까요? 직접적인 무술보급기관은 아니었지만 중화회관이 화교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치안 유지 및 사회 질서 유지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무술은 화교사회 내부의 단결과 자위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돼요. 화교들은 한국의 기항장에서 중국인 정관조계를 형성했는데 이러한 집거 공간은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고 자연스럽게 중국 전통 무술도 이곳을 통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이때 한국의 중국 무술을 전한 이들 중에는 왕자화처럼 역사의 이름에 기록된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아요. 왕자화는 1898년에 태어나 1961년에 사망한 인물로 1910년 고향 옌타이를 떠나 견사 뽑는 일을 했어요. 이후 이수산을 스승으로 모시고 미종권을 익혔죠. 1923년 왕자화는 옌타이의 무관을 열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러시아와 조선 등지에서도 권법 강습소를 열었어요. 그러나 모든 무술인 화교들이 왕자화처럼 전문 무술 교관의 신분으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왕자화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듯이 1923년 당시 원산 화교의 직업 구성 중 공업 종사자 또한 존재했으며 1930년대 이후 조선 북부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화교 노동자의 수요가 발생했어요. 따라서 많은 무술인 화교들은 생계를 위해 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무술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나오는 팔계장을 전한 노수전도 원산에 있었다니까 노동자로 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화교분들이 주로 산동성 출신이었다는 것도 무술 전래에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산동성이 무술의 본고장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으로 이주해온 화교의 94% 이상이 산동성 출신이에요. 산동성은 중국 무술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유파가 발달한 지역으로 특히 당랑권의 본산지로 유명해요.
따라서 산동성 출신 화교들이 한국에 대거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랑권 또한 한국 땅에 뿌리 내리게 된 거죠. 당랑권이 한국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구체적인 계보가 궁금해요. 특히 송자덕 최수산 기춘정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한국 당랑권의 중요한 계보 중 하나는 바로 송자덕 최수산 기춘정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럼 송자덕은 어떤 분이셨나요? 송자덕 선생은 라이양 당랑권의 일대 대가로 불리며 당랑권의 이론과 실기를 정립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이에요. 그의 제자 중 가장 으뜸이 바로 최수산 선생이고요. 최수산 선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수산 선생은 1890년에 옌타이 라이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외삼촌인 송자덕에게 무술을 배웠고 송자덕의 직계 8대 제자 중 으뜸이자 그의 외조카로서 송자덕의 의발을 전수받았죠. 최수산은 무공 익히는데 매우 열심이었고 다양한 문파의 장점을 흡수하여 자신의 무공을 대가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는 당랑권보를 저술하여 당랑권의 이론과 실기를 집대성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가장 완비된 무학 서적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라이양 삼산 중 한 명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났고 그의 제자들은 중국 북반부에 두루 퍼져 당랑권의 일대 종사로 인정받았죠. 무덕 또한 고상하여 평생 겸손하고 자신에게 엄격했으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협심을 지녔어요. 항일 전쟁 시기에는 일본 헌병대장의 무술 대결 신청을 현명하게 피하면서도 중국 무술의 위험을 보여주었고 일본군에게는 절대 무술을 전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심지어 나라를 위해 팔로곤 무술교관으로도 활동했고요. 최수산은 1969년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럼 기춘정은 최수산 선생의 어떤 제자였나요? 기춘정 선생은 최수산의 제자이자 옌타이의 대단한 부호였어요. 그는 옌타이의 여러 상점과 가게, 그리고 200여 묘의 과수원과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고 해요. 무술에도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송자덕에게 태극 당랑권 6단 초요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송자덕의 추천으로 최수산에게 당랑권의 모든 정수를 전수받았다고 해요. 최수산은 기춘정을 가장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강인하며 이해력이 뛰어나며 장래에 당랑권의 1인자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기춘정은 최수산의 예견대로 태극 당랑권의 일대 명사가 되었으며 특히 달엔의 무술관을 열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동북 삼성 전역에 당랑권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의 무술은 골룡주로 모든 상대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여 동북 삼성의 위세를 떨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와, 기춘정은 무술도 뛰어나고 재력도 대단하셨네요. 달엔의 무술관을 열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노수전의 팔계장도 언급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노수전은 인천에서 세력을 확장한 팔계장 무술가예요.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원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무술을 가르쳤고 이후 인천에 정착했죠. 노수전이 가르친 무술은 팔계장인데 이는 태극권, 형의권과 더불어 내각권에 포함되며 다른 중국 무술과는 많은 차이가 나요. 팔계장은 별다른 기본 자세가 없고 주권이라는 독특한 단련 방법이 특징이에요. 노수전은 투로는 많이 몰랐지만 일신의 공력이 대단하여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공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팔계장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대성할 만큼 시스템이 훌륭한 무술이라고 강조했고요. 교수님,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네요. 인품장이 한국 중국 무술 전례의 1세대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수진 학생. 이 계보 속에서 한국에 중국 무술을 전한 1세대로서 인품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품장은 산동성 모평현 출신으로 기춘정의 제자였어요. 그는 기춘정이 달엔에 개설한 무술관에서 당랑권을 배웠고 당랑권의 최고 정화인 적요권을 4단까지 수련했다고 전해져요. 이는 당시 중국 본토에서도 3단 이상을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문중을 떠날 사람에게는 4단까지만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수였죠. 그런데 인품장 사범님은 한국인에게 무술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초기의 화교들은 한국인에게 무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는 중국 무술이 심신수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투기 무술이 될 경우 위험도가 크다는 표면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중국 대사관의 엄한 약속이자 법규이기도 했어요. 외국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화교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했고 무술을 자신들만이 가지는 부가가치로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무술이 전해질 수 있었나요? 인품장은 공식적으로 한국인 제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봉철이라는 한국인 제자에게 당랑권을 전수했어요. 이봉철은 춘천의 음식점에서 심부름과 배달을 하다가 인품장이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배웠는데 그 자질이 대단하여 인품장조차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봉철은 저교권을 2단까지 수련했고 실력가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봉철은 말년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불황자처럼 외롭게 죽어 당랑권을 후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58년 봄 여품삼과 두학재는 춘천으로 인품장을 찾아가 중국 대사관 내에서 무술을 가르치게 된 것이 전환점이었다고 해요. 이후 인품장은 1960년 가을 화신 백화점 맞은편에 체육관을 설립하여 제자를 받아들였으며 이때 비로소 한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63년 봄에는 종로 3가 장사동에 중국 무술관을 설립하여 두학재, 여품삼, 이덕강, 소신당 등이 장권을 가르쳤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인품장은 당랑권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당랑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배운 장권은 어떤 권법이었나요? 당시 가르친 장권은 중국 북부에서 행해지는 사권, 화권, 홍권, 소림권 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가르친 장권은 족보가 없는 권법이었는데 당랑권 등 전통 무술을 한국인에게 전하기 싫었던 화교들이 일부러 만들어 가르쳤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한국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수의 무술 투로들이 한국에서 급조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화교들은 한국인들이 권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컸지만 제때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 무술 전수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별것 아닌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한 수를 배우려고 집 한 채를 날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희소성을 지닌 화교 무술가들의 가치는 점점 올라갔을 것이고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 습성은 성질 급한 한국인들을 더욱 애타게 했을 거예요. 게다가 1960년대 말부터 단행된 도시계획이나 외국인 토지법 등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들로 인해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술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생계수단이자 부가가치가 되었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나요? 이러한 화교 무술가들이 가진 우월성도 중국과 직접 수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지없이 무너지죠.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한국 내 중국 무술 전례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수교 이전에는 화교들이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지만 수교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인들이 더 이상 화교들을 통해서만 중국 무술을 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접 중국으로 유학하여 본토의 정통 무술을 배우거나 중국의 유명 무술 사범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강습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무술을 수련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한국인 무술가들은 중국 본토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책 속에서나 이름을 보았던 유명한 무술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게 되었어요. 심지어 대접받으면서 배우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인 무술가들도 한국에 직접 들어와 일부러 잘못 가르치지는 않아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무술계를 돌아보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배운 무술이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코스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중국 무술은 조악하며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 화교들의 역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건가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은 화교들에게 돈을 싸들고 가서 무술을 배우지 않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한국의 중국 무술계는 중국 본토의 그것과 다르다는 인식도 존재하며 전통적인 중국 무술계는 우슈와 같은 경기 종목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침묵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무술의 한국 전례는 특정 이주민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범국가적인 문화 교류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한국 무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화교들은 한국 중국 무술 전례에 중요한 초석을 놓았지만 이제 그 중요성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지식들을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한국 중국 무술의 역사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수진 학생, 이 분야는 파고들수록 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이 쌓여야 비로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술의 진정한 가치와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대담을 통해 무술이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문화의 이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장엄하고 대단한 지식을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스러운 아침이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무척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학생이 그렇게 느끼니 저도 기뻐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궁금증을 들고 올지 기대하겠습니다.